서가 명가. 이제 헌법이란 무엇인가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컨스티튜션입니다. 혹시 독일어로? 프랑스어나 영어로 컨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페어파숭이라고 합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에서는 법헌자에 법법자를 쓰죠. 헌법이라고 합니다. 법 중에 법이죠. 그런데 컨스티튜션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걸 번역하라고 뭐라고 번역합니까? 동사 컨스티튜트 써놓으면 뭐라고 번역하죠? 헌법이라고 번역 안 하죠. 구성하다, 조직하다. 컨스티튜션이라고 했을 때 구성하다, 조직하다 했는데 뭘 구성하고 조직하다는 겁니까? 뭘 구성하고 조직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죠.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거기에 권력을 부여한다. 배분한다는 게 헌법의 본래 핵심입니다. 우리 헌법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본 원리, 제1강, 제1장 총강에서, 그 다음 제2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3장부터 10장까지가 컨스티튜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헌법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이 컨스티튜션입니다. 국가의 구성과 조직을 어떻게 할래? 이게 핵심 정하는 것이 헌법의 본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데,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때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하고 헌법하고 누가 우위냐 했었을 때 헌법이 우위다. 그리고 헌법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훈의 광장에 나오는 구절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나의 밀실이 있어야 되고 또 광장이 있어야 됩니다. 광장은 공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 이것은 광장에서 대화, 타협을 해가지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밀실은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놔둬야 돼. 나 혼자 사적 영역, 그리고 가치의 문제, 특히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사적인 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원칙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사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왕따가 생기죠.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력이 형성되는 거죠. 왜 다수결에 따라야 됩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좀 따를 수밖에 없어. 공적 영역에서는. 나 익숙주지 해야지.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적 영역에서 왜 소수자가 사적 영역에서 다수에 따라야 됩니까?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논해지는 사적 사항을 공론화시켜서 결정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이걸 간과하기 쉽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헌법을 앞세워서 지배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국가와 헌법이 개인의 밀실에 침입하게 되고, 그래 되면은 나치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전체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적 영역에서 대단히 헌법이 국가가 오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 주로 헌법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 권력을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서 우리의 국가 형태와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은 위대한 한민족이라는 뜻이죠. 민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민국,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죠? 국민이라는 겁니다. 민국, 뭐가 아니라는 거죠? 제국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주권자가 국민이다. 그럼 또 하나 의미는 뭐죠? 공화국이라는 거죠. 리퍼블릭만 써놓고 이걸 하면 사람들이 공화국이라고 읽죠. 리퍼블릭은 공화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유한 사상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서양으로부터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오는 과정에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사람들이 덜 불행했던 시대가 로마 공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좀 덜 불행했다라는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퍼블릭, 라틴어로 레스 푸블리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이다. 그런데 이 리퍼블릭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서 18세기에 중국 사람들은 민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수넌이 신해혁명을 하고 세운 나라가 중화민국이죠. 그런데 이걸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공화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국이랑 공화국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대한민국은 첫째,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이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국민이 주권자다. 그 다음 우리는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공화국이다. 그래서 왕이나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지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헌법을 읽을 때는 항상 끝에를 졸렌화시켜서 읽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 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게 본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느 만큼 민주공화국인가?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해서 졸렌의 관점에서 독해를 해야 우리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지, 우리가 뭘 지향할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절반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을 한 10분 정도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헌절은 언제죠? 7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헌법을 만든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헌절이. 그런데 헌법을 만든 날은 7월 12일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은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근데 공포한 날을 제헌절로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7월 12일 제정한 헌법을 7월 17일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7월 17일인데 몇 년도죠? 1948년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건 언제죠? 45년도죠. 3년 걸렸습니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의 시발점은,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제 생각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의 시발점은 저는 3.1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1 운동 당시에 처음으로 국민이라는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독립된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게 그런 중산층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 운동할 때 비로소 지역, 연령, 남녀, 신분을 다 통합하는 우리라는, 그리고 우리는 반제국주의 독립, 반봉건주의 민주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라는 개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근대 국민 국가 속 국민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게 저는 3.1 운동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이 이 문제를 정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뭐라 되어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정통이 변화하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이랬었습니다. 즉 3.1 운동으로 건립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했고, 그 법통을 우리가 개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는 3.1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규범적으로는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그때 만든 임시정부의 헌법, 헌장, 거기 보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1948년도 헌법에서 그대로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행 헌법의 뿌리는 임시정부, 임시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 달 후인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건국이 완성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건국헌법의 특징이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민주적 경제질서, 그 다음에 소급입법의 허용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민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소급입법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죠. 법적 안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저는 이게 과거에 어떤 불행했던 구조적인 혹은 체제 문제를 청산하기 단 필요하다고 봐요. 반드시. 그런데 그게 우리 국가 발전에 발목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디에서 맞출 것이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우리 1948년 건국헌법 때부터 태생적으로 출발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분단국가성 부인이란 건데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국민주권 아까 사실 마지막에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제 마지막 그 국민의 책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국민주권은 대외적으로는 독립국가라는 뜻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기초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서 이 헌법에 권력을 부여하고 있고 이 헌법에서 이런 절차와 이런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통제된다 하는 게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 기능은 이러한 국가를 만든 이유가 로커가 얘기했다시피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 주권자가 내잖아. 내가 헌법을 만들어주자 해줬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사실 국민은 이중적 모순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하나는 주권자로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만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죠. 이런 모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권자로서 행사한다는 이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국가 권력이 개인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해서 대상화시켜서 권력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이 왜 보장돼야 되냐. 이념적 기초는 바로 국민주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주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한계가 이제 정당화에 건 건데 사실 국민주권이라고 했을 때 국가의 의사결정과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익스큐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첫째, 국민은 사람이죠. 사람 믿을 수 없죠.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모든 국정 사안에 대해서 국민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셋째, 국민은 정치인이나 여론에 의해서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우려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이 주권자의 스스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에 포획이 돼서 모든 것을 맞다 내가 한 것이지 다 익스큐즈 해주고 예를 들어 그리고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2차 대전 이후나 1차 대전 이후에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특히 나치 같은 경우에 얼마나 큰 국가 권력 행사가 정당화되었습니까? 그럴 위험성이 되게 다분히 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이 구체화되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내가 주권자잖아. 그러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의제, 간접적인 방법, 하나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국민 주권에 있을 때 반드시 모든 국가 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라는 건 뭐냐? 국민의 주권자와 주권 보유자와 주권을 행사하는 견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두고 국민의 의사보다가 대표자 네가 알아서 국정을 운영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그리스 시대나 가능하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국민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국민은 가부에서 동그라미 할 수 있을 뿐이지 모든 의사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의제는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달리하면서 이 사람 보유자보다는 행사자의 현명한 엘리트적인 똑똑한 사람들, 플라톤의 철인 같은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발행 형태가 대의제를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성 축이 두 가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하나는 대통령을 뽑고 하나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내보다 더 낫겠지. 엘리트주의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 안 물어요. 그냥 정치적 책임만 물어요. 다음에 못하면 떨어뜨리면 돼.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은 나는 지역구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표자다. 그래서 내가 뭐 울산 지역구에서 나왔지만 쓰레기 하차장을 울산에 만드는 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나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러죠. 이게 결국 대의제를 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대표자를 뽑아서 이 똑똑한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도록 맡기자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98%입니다. 직접민주제는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점은 있죠. 주권자인 의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 때문에 대단히 또 역사적인 현실이 너무 여론에 휘둘리기 쉽기도 하고 이게 안 된다. 얘들이 직접 하면 너무나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방사혁명을 겪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권자 하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다 보니 우리 헌법은 두 가지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투표,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고 붙일 수가 있다 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헌법 개정할 때. 헌법 개정할 때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후에 국회의원 투표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국정이거나 그 중에 하나인 헌법 개정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그 외에는 전부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직접민주 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결국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딱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72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투표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헌법이 규정한 이후에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시도하려고 했었죠. 전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2년 하고 나서 중간 평가 받겠다. 그거 하면서 한번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해가지고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문화됐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현행헌법이 언제 개정됐죠? 1987년도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되다 보니 이 국민투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권자지만 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대의제에 따르고 있다. 대의제가 잘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일을 잘해야 돼. 세 번째는 대표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줘야 대의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개인과 국가와 헌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제도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은. 제도개혁을 해서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좋은 헌법을 만들면 국가는 그쪽으로 갑니다. 나는 저쪽으로 간다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되게 많이 아직도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진짜 헌법 공부할수록 신기할 정도로 한 달 반 만에 만든 헌법 치고는 기적적으로 훌륭한 헌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막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간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더 건강해지고 국가가 더 건강해지면 거기에 소속된 개인이 좀 더 믿지 못할 사람이지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좋은 헌법을 만들고 그 좋은 헌법이 더 좋은 국가를 만들고
더 좋은 개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 되면 개판이죠. 그런데 선순환의 출발점은 저는 제도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사실 오늘 대부분 처음 전제했다시피 존 렌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인의 관점에서는 아까 인간의 존엄성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많이 회의적입니다. 이 만들어진 상상에 의한 어떤 이데올로기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놓고 이번에도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3.1 운동 때부터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 길로 뚜벅뚜벅 오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이 시대도 역시 우리가 10년 후에 이 시대를 돌아봤었을 때, 아, 맞다.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때 일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성장통이었고 또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몫은 결국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이 왜 정당화되느냐? 절차적으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주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두 번째, 그 내용이 헌법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같이 자유 권리를 보장할 것.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보장될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폭력적인 권력 행사가 정당화된다. 그런데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첫 번째 예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 참여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정당화 논리이고, 그 다음에 과연 국민 주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느냐? 그건 아직 잘 몰라요. 그냥 국민의 그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기초에 있다는 거에 불과하지.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성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국가 의사결정과 국가 권력 행사에 정당화되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국민 주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법치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절차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다른 헌법 원리에 의해서 뒷받침이 됐을 때 국민주권이 완성되는 것이지 국민주권 자체만으로는 완성적일 수가 없고 대단히 위험하게 악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명가